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스웨덴의 한 병원 진료실 화가 머리끝까지 나 보이는 한 여성은 의사의 멱살을 잡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까지 한 줄 알아? 네가 그때 똑바로 진찰만 해줬더라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불치병에 걸린 줄 알았던 이 스웨덴 여성은 한국에 간 후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 사는 32살 여성입니다. 이름은 추발라라고 합니다. 여기 스톡홀름을 간단히 소개하면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고 많은 사람이 찾는 여름 관광 휴양지입니다. 주요 대로에는 호텔들이 줄지어 있어요. 참고로 저는 호텔에서 일하는 호텔리어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5년 전에 있었던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아서 글을 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조국인 스웨덴도 사랑하지만 조국 스웨덴 다음으로 사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죠.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 여름 저는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병원에 가는 걸 그리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연치유사라서 제가 병원에 더 안 가는 이유도 있었겠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져 갔고 저는 결국 지역에서 꽤 큰 병원에 예약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뭔가 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병원으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의사의 표정 그리고 극심한 통증으로 봐서 제 자신 스스로 뭔가 아주 안 좋은 결과가 그려지더라고요. 그 안 좋은 예감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늦어도 너무 늦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의 그 말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겨우 차리고 다시 의사의 말에 집중했어요. 의사는 이후에도 더 심각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신장뿐만 아니라 암이 자궁에까지 전이되어서 손 쓸 방법이 없다고요. 저는 의사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그냥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냐고 그렇게요? 의사가 말하더군요. 수술이나 항암 치료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이미 시기를 놓쳐도 너무 놓쳤다고 그냥 남은 생을 정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길면 1년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진통제만 잔뜩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먹먹했습니다.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왔던 이유를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불운을 넘어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멍하게 있다가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면 진통제로 버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물론 직장도 당연히 그만두었고요.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는데 정말 그때는 서글퍼지더라고요. 물론 헤어진 남자친구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연인을 끝까지 지킬 의무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참기 힘든 옆구리 통증이었죠. 간혹 걷기라도 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은 정말 글로서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로요. 이렇게 힘든 고통을 참으면서 1년을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었습니다. 스웨덴은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걸 결정하고 나서 한참을 울다가 그 시기를 정하려고 달력을 보았습니다. 한 달 후에 삶을 마감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해주는 곳에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일주일 정도 거실에 있는 흔들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성경책도 읽으면서요. 근데 그 며칠 신기하게도 통증이 없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통증이 적으니까 꽤 버틸만 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죽기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좋을까 곰곰이 고르던 중에 지금 몸 상태를 고려해서 치안이 좋은 안전한 나라를 골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몸 상태에서 치안이 열악한 중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곳은 현실적으로 가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비행시간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아시아 쪽으로 가기로 생각을 했고 그리하여 일본과 한국 두 나라로 압축됐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2번이나 갔다 온 일본보다는 출장으로 한번 잠깐 다녀온 한국이 더 볼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한국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가끔 극심한 통증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버틸만은 했습니다. 그러게 우여곡절 끝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다행히도 긴 비행시간 동안 별탈 없이 있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바로 택시를 탔어요. 목적지는 숙소를 잡은 동대문이었죠. 대교 위에서 택시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인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택시기사도 놀란 듯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다가 휴지를 건네시더라고요. 마치 우는 아이 달래듯이 모아 마사탕도 주셨고요. 정 많은 기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때 택시에서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아마도 창밖으로 보이는 멋진 인천 바다의 풍경을 생애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는 서글픔 때문이었을 겁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울음을 멈추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숙소가 있는 동대문에 편안하게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동대문 4번 출구에 있는 토요코인이라는 일본식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화려한 호텔과는 거리가 멀지만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먼저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동대문 쇼핑센터로 갔어요. 숙소 근처에서 간단히 밥을 먹고 쇼핑을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어서 사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방을 사도 오래 쓰지도 못하고 떠날 건데 사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요. 그런 우울한 마음이 드니까 쇼핑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첫 지하철 타기를 도전을 했습니다. 동대문에서 명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명동역에 딱 내리자마자 느낀 거는 정말 사람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특히 중국말을 쓰는 중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제 느낌상 명동에서만큼은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명동을 걷는데 또다시 통증이 시작됐어요. 물론 불행 중에 다행으로 아주 극심한 통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더 걷는 건 힘들 것 같아서 성당 앞된 채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 성당은 한국의 명소인 명동 성당이었습니다. 명동 성당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니까 뭔가 평온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을 따사로운 햇살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은 컨디션이 꽤 좋더라고요. 저녁에 식사하면서 소주까지 한 잔 곁들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 씻고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오래간만에 숙면을 하고 한국 여행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광화문과 인사동을 갈 예정이었어요. 광화문역에서 내려서 광화문을 구경하고 컨디션이 좋다면 그냥 인사동까지 걸어가고 만약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광화문역에서 안국역까지 지하철로 이동을 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만 명동역에서 잘못 내린 겁니다. 몸이 아프니까 정신도 오락가락했는지 전날 갔던 명동역에는 왜 또 내린 것인지 참 그때는 저 자신에게 화가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의 발단이 잘못 간 명동역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날은 한국 여행 첫째 날과 달리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옆구리 통증도 다시 시작되었고요. 광화문과 인사동 구경은 포기하고 저는 또 명동성당에 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 30분 쉬다가 택시를 타고 동대문 숙소로 갈 계획이었어요. 옆구리 통증은 계속되었고 진통제를 여러 알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성당 벤치에 앉아있는 것도 힘이 들더라고요. 저는 택시를 타려고 명동성당 건너편 길로 나가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고 거기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거의 반 정도 기절 상태였어요. 의식은 약간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저에게 오더니 괜찮냐고 뺨을 만지면서 얼굴을 흔들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바로 건너편에 있는 자기 엄마를 불렀고 그 엄마는 어딘가로 신고를 했어요.
구급차는 3분도 걸리지 않아 도착했고 명동성당 바로 건너편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에 갔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퇴원을 하려는데 꽤 긴 시간 보호자를 자청한 아이의 엄마는 영어로 저에게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물었습니다. 참고로 그 아이 엄마는 영어를 꽤 잘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저에게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더라고요. 저는 됐다고 말하면서 당시 제 사정을 다 말했죠. 말기 암시한부라는 거를요. 그 말을 들은 그 아이 엄마는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저는 놀란 얼굴로 있는 아이 엄마의 손을 잡아주면서 오히려 아픈 제가 다독여 주었습니다. 고마움에 감사 인사를 하면서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하고 병원 응급실을 나서는데 아이 엄마가 저를 다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처녀 때 간호사로 일을 해봐서 아는데 말기암시한 부위면 얼굴 몰골부터 말이 아니고 얼굴에 핏기도 거의 없는데 그에 반해 저는 얼굴 혈색부터 말기암시한부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모가 말기암시한부와는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옆구리 통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그 여성은 간단한 검진을 해보자고 계속 권유하는 겁니다. 오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요. 저는 오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이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아이 엄마가 하자는 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우선 초음파로 알게 된 사실인데 신장암은 없다는 거였어요. 초음파상으로는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자궁주름으로 생긴 그림자를 암으로 오진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왠지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저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정밀 검진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암 역시 오진이었고 그 극심한 통증의 원인은 신장에 박힌 무려 5cm나 되는 엄청난 결석이었습니다. 참고로 오신태 결석은 엄청난 크기라더군요. 의학회에 보고될 정도로요. 하여간 저는 말기암이 아니었고 그냥 엄청난 크기의 신장 결석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던 겁니다. 당시 바로 스웨덴으로 달려가서 오진한 병원을 고소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보다도 다시 살아난 기쁨에 감사함을 느껴서 모든 걸 다 용서하기로 했어요.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감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고 매년 직장에서 휴가를 받으면 한국에 여행을 가고 있어요. 그 아이의 엄마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그 친구 가족이 스웨덴에 오면 가이드를 자청합니다. 저를 다시 살게 한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저에게는 행운의 나라 제2의 조국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의 J-팝을 즐겨 들으면서 일본 제품과 일본 문화를 좋다고 세뇌당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일본에는 아직도 한국을 얕잡아보는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하루카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본인 엄마가 딸에게 한국을 잊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딸에게 한국을 잊으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하루카라고 합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친구들과 얘기할 때 한국어를 섞어서 말하는 게 유행입니다. 예를 들면 아라소데스는 알았어요. 마지고마오는 진짜 고마워 오토케는 어떻게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답니다. 저도 이 말들이 재미있고 한글이 이쁘게 생겨서 한글과 한국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10대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입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검색하다가 일본어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라고 검색을 해보면 거의 3만 개에 육박하는 게시물들이 등장하고 한국어로 검색해도 1000건 가까이 검색이 될 정도예요. 이 정도로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그 유행에 맞춰 살고 있고요. 저는 친구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 못해도 50% 정도는 한국어를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데 후쿠오카에는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현재 일본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할 것 없이 제일 붐비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비좁게 걸어 다닐 정도입니다. 저는 방과 후에 친구들과 코리아타운에 가서 떡볶이 먹는 거를 즐깁니다.
그곳에서 한국 화장품을 사다가 K-팝 가수처럼 화장해 보는 거를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한국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면 친구들은 어김없이 이쁘다는 소리를 해댑니다. 그러면 서로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필요 정보들을 받아 그걸 또 사러 가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생각에 잠겨 있다가 어차피 한국을 동경하는 김에 한국으로 유학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서점에 들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점에 가면 한쪽 편에 혐한 서적들이 즐비했었는데 이제는 혐한 서적 대신 한글 배우기, 한국어 말하기 등의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일본 내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유학을 가기로 하고 공부를 결심했습니다. 일본의 제 친구들이 제2외 국어로 영어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는 게 한국어다 보니 어느 정도 한글이나 한국어에 익숙해져 있긴 합니다. 저 또한 제2외 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했었고 학교 성적도 좋아서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었는데 한 해 응시자가 3,000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이라 공부도 안 하고 연습 삼아 봐서 떨어졌지만요. 생각보다 많은 일본인들이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방과 후 코리아타운에 가서 떡볶이를 먹고 한국 화장품을 하나 구입한 후에 학창시절에 제일 좋아하던 K-팝 아이돌인 소녀시대 카드를 샀습니다. 친구들과 돌아다니다가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코리아타운에서 사온 것들을 제 방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 엄마가 다 쓰레기통에 버리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소녀시대 카드는 다 찢어져 있는 채 말이죠. 엄마에게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으니 엄마는 화를 내시며 너 학교에서 이쯤에 당하고 싶어서 이래 엄마가 한국은 멀리하는 게 좋다고 하지 않았냐며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전 도저히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요즘 일본 트렌드 자체가 한국인데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엄마에게 화를 내며 집을 나갔어요. 화가 나서 밖을 돌아다니며 집으로 들어갔는데 도저히 집 안으로는 들어가기 무서워서 지하 창고로 들어갔죠. 거기서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히 쌓인 엄마의 일기장과 한국 드라마인 겨울연가 포스터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핸드폰 랜턴을 켠 후 엄마의 일기장을 몰래 봤죠. 그런데 내용이 너무 슬펐어요. 일기장에는 엄마가 학창시절에 겨울연가에 빠져서 한국을 동경하고 한글과 한국어를 공부했던 흔적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극우 성향인 할아버지에게 뺨을 맞기까지 하셨다고 써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한국 잡지를 가방에 넣어 다니고 한국 노래를 듣는 걸 누군가가 발견하고는 이지매를 당하게 되어 결국엔 전학까지 갔다고 하네요. 엄마는 전학 간 학교에서는 참고 참으며 한국을 잊었다고 하네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고 써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는 매우 친절하시고 좋은 분이세지만 한국 얘기에는 엄청 민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항상 조심하긴 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일기를 읽으며 엄청 슬펐습니다. 모든 걸 알고 나니 엄마가 저한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간 후 엄마에게 조용히 얘기를 했죠. 지금은 한국 트렌드를 모르고 한국에 관심이 없으면 오히려 그때와는 반대로 소외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엄마는 못 믿는 눈치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엄마는 자기가 겪은 일들을 얘기해 주시며 절대로 너가 한국에 관심 갖는 건 안 된다고 계속 말하셨어요. 너를 이즈메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알면 절대 안 된다며 다시는 한국 물건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엄마를 설득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엄마 몰래 한글과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한국어 능력 시험에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였어요. 엄마에게 말은 하지 않고 혼자 기뻐했죠. 그리고는 앞으로 어떻게 한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고속도로 운전을 하시며 지방에 내려가시다가 차에 불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차가 과열돼서 불이 났는데 할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셔서 차에서 나오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의 극우 성향만 빼고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기에 매우 슬펐어요. 이래저래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엄마에게 한국 여행을 가자고 부탁했어요. 엄마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코리아타운에 가서 떡볶이도 사드리고 노래방도 갔어요. 거기 거리를 처음 와보신 엄마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하시며 놀라셨어요. 몇 날 며칠 엄마를 졸라서 같이 한국 여행 가는 것을 허락받았어요. 뛸 듯이 기뻤죠. 엄마는 이미 마음을 먹으셔서 그런지 옛날 생각하시면서 매우 설레어하시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생각했죠. 엄마는 겨울 연가를 생각하며 한국에 가면 꼭 남이섬과 춘천을 가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여행 계획에 그곳을 넣고 계획을 짰어요. 소녀같이 설레는 엄마를 보니까 저 또한 기뻤어요. 날짜가 다 되어서 엄마와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엄마는 인천공항에 내려서는 예전 당신이 한국을 공부하며 찾아봤을 때는 한국에 이런 현대적인 공항 사진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그동안 정말 발전한 나라가 되었구나라고 하셨어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었지만 서울로 들어가는 지하철을 타고 나서는 그 불안감이 다 사라졌어요. 지하철 안에서 어떤 한국인이 일본인이냐고 묻고 일본말로 대화를 시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싫어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한국 여행하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엄청 친절하게 이것저것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한국 사람들은 예의 있고 친절했어요. 한국이 물가가 싼 건지 지하철 타고 서울로 가는데 1인당 4,000원 정도의 금액만 들었어요. 후쿠오카는 공항에서 도심까지 오는데 1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국은 정말 싸고 지하철이 깨끗했어요. 첫날은 서울의 짐을 풀고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봤어요. 지하철에서 만났던 한국인 말대로 한국 사람들은 저희를 전혀 개의치 않았고 그냥 평범한 시선으로 쳐다봤어요. 평소 한국의 패션을 동경했기에 동대문에 가서 엄마랑 같이 옷을 몇 벌 사 입었어요. 그 옷을 입으니 저는 한국인이 된 것 같아 기뻤어요. 이제 저는 패셔너블한 사람이 된 거예요. 들뜨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역사박물관이며 광화문 등을 여행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배웠던 것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끔찍하게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서대문 형무소를 가보았어요. 저는 거기에 들어서자마자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형벌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한국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옛날 일이지만 역사는 잊혀지지 않는 거니깐요. 무거운 마음을 갖고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남이섬으로 떠났어요. 여기서부터는 엄마의 기쁨이었죠. 엄마는 남이섬 배를 타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본인이 그렇게 오고 싶었던 곳이었던 거죠. 웃긴 얘기지만 엄마는 웃으면서도 웃고 계셨어요. 남이섬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곳저곳 사진을 찍고 엄마는 윤사마 동상 옆에서 한참을 서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엄마가 아기 같아 보였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한국 드라마였지만 엄마가 그걸 추억하고 그리워한다니 나중에 꼭 찾아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춘천에 가면 윤사마 동상이 또 있다며 저를 춘천으로 데려갔어요. 한참 돌아다니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춘천은 닭갈비와 막국수라는 것이 유명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닭갈비를 먹어보기로 결정했어요. 양념이 된 닭고기인 것 같았어요. 거기에 모짜렐라 치즈를 녹여서 같이 싸먹었더니 너무 맛있었어요. 엄마가 배가 고프셨었는지 밥도 먹자고 하셔서 닭갈비판에 볶음밥을 해서 먹었어요. 밥 한 공기만 달라고 했는데 거의 3공기 수준으로 주시더라고요. 정말 볶음밥은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외국인인 걸 알고 밥도 더 주시고 인심이 아주 후했어요. 저에게는 유일하게 알고 지낸 한국인이 한 명 있었어요. 2년 전쯤에 일본에 유학을 왔던 한국 유학생이었어요.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저도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그랬는지 금방 친해졌었어요. 그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로는 서로 연락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때마침 한국인 친구는 남자친구와 춘천에 놀러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기막힌 우연에 놀랐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나 커피를 한잔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친구는 남자친구와 여행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이곳저곳을 둘이 다니면서 추억을 쌓고 있다고 했죠. 부러웠어요. 남자친구가 곧 군대를 가게 되어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여행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엄마와 나랑 같이 한 군데 정도만 여행을 같이 하자고 부탁했어요. 그 남자친구는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불편한 감 없이 흔쾌히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정말 젠틀한 남자였어요. 엄마도 흔쾌히 허락하셔서 한 군데 정도만 같이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경주를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차가 있어서 우리는 그 차를 얻어 타고 경주까지 가기로 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경주로 출발을 하였어요. 한국 고속도로에는 특이한 게 있었어요. 분홍색 선과 초록색 선들이 바닥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이런 노면, 색깔 유도선으로 자기 차가 가는 방향을 지켜서 잘 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더군요. 일본에는 없는 거라 좀 신기했어요. 어쨌든 한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 가다 보니 또 신기한 게 있었어요. 도로 위 하늘에 뭔가 온도를 측정하는 것 같은 장치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저건 뭐냐고 물었어요. 친구는 저건 차량의 차체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가 100도를 넘으면 그 차량은 더 이상 운행을 못하게 고속도로 순찰대들이 관리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차량 온도가 100도를 넘어가면 차가 과열되어 불이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일본에도 저런 장치가 있었다면 할아버지는 아직까지 살아계실 수 있으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할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본이 위험 예방은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한국은 저런 세심함까지 있다니 아마도 한국이 더 안전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와 경주에 도착해서 신라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신라 역사를 공부하며 찾다 보니 살짝 든 생각인데 혹시 신라의 후손이 일본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답니다. 그건 더 깊이 알아봐야겠지만요. 경주에서 경주빵이라는 것도 먹어보고 일본에도 있는 시범빵이라는 것도 먹어봤어요. 알고 보니 일본에서 파는 시범빵은 경주에서 넘어온 거라고 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시범빵 맛은 시범빵 맛이랑 똑같았어요. 저는 일본 빵인 줄 알았는데 한국 빵이라는 신기했어요. 너무나 맛있게 먹으며 경주 여행을 마무리했어요. 갑자기 부탁한 제안을 받아준 한국인 친구에게 너무 고맙고 경주까지 힘들게 운전해준 친구, 남자친구에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이 친구가 베푼 친절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서울에 올라와서 밤새 엄마와 얘기를 나누었고 엄마는 제가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직장을 구하는 거에 찬성해 주셨어요. 엄마가 한국에 와서 보니 정말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라 생각이 들어서 너가 한국에 가서 배울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다고 하시며 응원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성공적으로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고 왔답니다. 지금은 한국 유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 중이고 조만간 한국으로 떠날 겁니다. 저의 새로운 인생이 너무 기대되네요. 한국에 다녀온 여성에게 친구들이 한국은 어땠냐고 물어봅니다. 여성은 친구들에게 한국은 절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여성은 한국이 유명해지는 게 싫다고 하며 자신만 알고 싶다고 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영국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살고 있는 앨리스입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딸을 둔 엄마예요. 유학 간 우리 딸 마리아를 보러 한국에 갔다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영어권 국가, 부유한 나라, 복지국가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높은 생활 수준,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사고로 잃어서 딸과 둘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아이에게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아빠 몫까지 애정을 줬어요. 정말 다행히도 마리아는 똑똑하고 독립적으로 잘 자라줬고 공부도 꽤 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마리아가 유학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유럽에 많은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왜 한국같이 먼 나라에 가냐고 했어요. 제 딸은 수학과 과학 과목을 잘했는데 한국의 대학으로 의학을 배우러 가겠다고 했어요.
한국은 의학기술이 뛰어나고 도시의 병원도 곳곳에 있다며 자신은 꼭 한국에서 의학을 배워야겠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딸이 너무 멀리 떨어진다는 사실이 매우 섭섭했어요.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는 아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주 전화했는데 정말 잘 지내고 있고 한국이 너무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 제가 걱정할까봐 그러는 건가 한국이 너무 좋다니. 무슨 말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경험하고 싶기도 하고 한국으로 딸을 보기 위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 11시간 걸려서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상상 이상으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디지털화되어서 편리했고 게다가 굉장히 멋진 건물의 디자인은 미래 세계의 상상 속에서나 생각하던 공항 같았어요. 입국 시스템도 편했는데 나가자마자 제 짐이 나와 있어서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짐이 나와 있었던 적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저는 멋진 인천공항에 놀라면서 입국장을 나갔습니다. 입국장 밖에서 공항으로 마중 나온 마리아와 만날 수 있었어요. 벌써 고향을 떠난 지 1년이 넘은 마리아를 보자 반가움에 포옹하였습니다. 얼굴을 보니 마리아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기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긴 패딩을 입고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저는 마리아에게 온도가 그렇게 낮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긴 패딩을 입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저에게 왜 그렇게 가볍게 입고 왔냐며 자신이 한국에 오기 전에 패딩을 꼭 입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을 하네요. 저는 핸드폰 날씨 어플을 보면서 영하로 내려간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춥다고 그러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공항의 지하로 가자마자 지하철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눈이 내려도 이렇게 바로 공항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니. 그 날씨에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보였어요. 지하철역은 너무 깨끗했고 모니터에서는 몇 시에 지하철이 오는지, 어디쯤 지하철이 있는지도 다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승객의 안전을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멋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다들 긴 패딩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추위에 참 약한가 보다고 생각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고 우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역도 난방이 되어 따뜻했는데 지하철도 타자마자 너무 따뜻했어요. 우리는 함께 좌석에 앉았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마리아에게 좌석이 따뜻하다고 했더니 한국은 지하철 좌석에도 난방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영국도 지하철이 난방되기는 했는데 좌석까지 되는 걸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집이 있는 동네 지하철역에 내렸어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1월이었지만 영국에서 온 저는 당연히 한국의 겨울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겨울은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분명히 온도로 보면 그렇게 낮은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차고 세차게 부는 한국은 너무 추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긴 패딩을 입는지 실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은 너무 춥다고 놀라자 마리아는 웃으면서 그것 보라면서 자신의 목도리를 제게 둘러줬어요. 저는 마리아의 행동이 예뻐 보여서 딸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자신도 한국 겨울쯤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다며 친구들이 긴 패딩을 입어야 한다고 하자 자신을 놀리는 거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추위를 체감하기로는 영국보다 한국이 더 춥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너무 건조해서 코랑 입술이 잔뜩 말라서 가습기가 너무 필요했다고 하네요. 영국은 눈이 많이 내리고 그렇게 건조하지 않아서 한국에서 맞이하는 겨울은 참 추워서 놀랐다고 해요. 나중에 궁금해서 한국의 겨울이 왜 이렇게 추운지 알아보니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차고 건조한 대륙성 공기가 한국으로 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조해서 습도가 낮으면 건조한 공기가 피부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켜서 더욱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마리아는 정말 12월에 추워지자마자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했고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서 내복과 롱패딩을 사서 입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처음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지금 잘 지내는 모습을 보자 대견스러웠어요. 딸의 원룸으로 갔는데 한국의 오피스텔이라는 곳은 굉장히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선 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세탁기와 작은 부엌이 있고 예쁜 식탁도 있었어요. 침대와 식탁 사이에는 칸막이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공간을 구분해 놨더라고요. 높은 층수라서 창 밖으로 한국의 모습이 보였는데 높은 빌딩이 가득한 대도시의 모습이 보였어요. 밖이 엄청 추웠지만 집은 굉장히 따뜻했어요. 마리아는 제게 한국은 온돌 시스템이라는 난방을 사용해서 바닥이 아주 따뜻하다고 했어요. 정말 발바닥이 따뜻한 게 느껴졌어요. 영국에서는 라디에이터를 쓰기 때문에 집안의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 집이 따뜻해져도 바닥은 늘 차가워서 집안에서도 양말을 항상 신어야 했어요. 딸 아이는 바닥에 한번 앉아보라고 해서 바닥에 앉았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따뜻하고 좋다니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마음에 무척 들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서 따뜻함을 느끼다가 정신이 들어보니 바닥에 누운 채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엄마가 피곤한 것 같아서 안 깨웠다며 먹을 걸 배달시켰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마리아가 비닐백에 음식을 들고 들어왔어요. 마리아는 한국은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문 앞까지 가져다 준다면서 너무 편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결제도 앱에서 다 되기 때문에 배달원을 직접 만날 필요가 없어서 안심이 된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늦은 밤에도 배달할 수 있어서 늦은 밤에 야식의 유혹에 많이 시달렸다는 말도 해줘서 웃었습니다. 배달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저는 문 앞까지 완성된 음식을 배달해주다니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달 온 음식의 포장을 풀고선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을 수 있었는데 한국의 배달 음식은 퀄리티도 좋았어요. 그리고 따뜻한 한국의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밤새 눈이 많이 내려서 저는 내일 돌아다닐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도로에 눈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이 보여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마리아와 저는 밖으로 나와서 놀라운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덕수궁을 구경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는 눈이 전혀 없었어요. 마리아가 한국은 새벽에 미리 도로에 눈을 다 치워놔서 정말 편하다고 말해줬어요. 영국도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나라라서 제설차가 도로를 잘 치워주기는 했는데 한국의 빠른 작업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열선이 깔려있는 도로도 많아서 기온이 내려가면 자동으로 열선이 동작한다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굉장히 미래의 도시 같은 한국이었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바람을 막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내부에서는 히터가 나오고 있었어요. 게다가 지하철 좌석도 따뜻했는데 버스 정류장의 의자도 따뜻했어요. 내부는 깨끗했고 부서진 곳 하나 없이 깔끔했어요. 밖이 너무 추웠는데 의자에 앉아 몸이 녹는 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내부에서는 언제 버스가 오는지도 모니터에 표시가 되어서 굳이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도로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단한 기술력에 놀랐고 기술력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우리는 덕수궁이라는 한국의 옛날 궁전을 구경하러 갔어요. 마리아가 유학 간 뒤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한국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서 제가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처음 덕수궁의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덕수궁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한국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덕수궁에 눈이 내려서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의 과거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된 여러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각 건물은 독특한 지붕과 섬세한 나무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화려한 색상의 단청은 한국 전통미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열심히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덕수궁의 정원과 연못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연못과 정자는 한국의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주변을 거닐며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자연과 건축물은 무척 잘 어울리게 건축이 되어 있었고 마리아도 한국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덕수궁 방문은 한복을 입고 다니는 관광객들로 인해 더욱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를 거닐며 제가 마치 한국의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덕수궁을 구경하러 갔던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구경을 모두 하고선 밖으로 나와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제 눈에 어떤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있는 노란 상자를 가리키면서 저게 뭐냐고 했더니 마리아가 제설도구함이라고 했어요. 제설도구함 안에는 빗자루와 제설용 삽 같은 게 들어있었고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고 다시 가져다 놓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걸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놀랐어요. 다른 나라였으면 이미 그 안에 도구 같은 건 훔쳐가고 남아있지도 않을 텐데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정직해서 사용 후에 제대로 돌려놓기 때문에 이런 게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국은 모래가 든 상자는 있었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니 놀랍습니다. 우리는 덕수궁 관광 후에 북촌 한옥마을로 갔습니다. 한옥마을은 동네가 한국의 옛날 집인 한옥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옥마을의 골목골목은 마치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전통 한옥들이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한옥의 아름다운 기와 지붕과 섬세한 목조 구조에 매료되었으며 곳곳에서 만나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의 조화에 감탄했습니다. 한옥마을을 거닐며 마리아와 함께 다양한 공예품 가게와 갤러리를 방문했고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구경을 마친 후 우리는 배가 고파져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아늑한 음식점을 발견했어요. 저는 한국을 관광하고 나서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음식점에 들어섰고 마리아가 메뉴판에서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으로 갈 때만 해도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처럼 음식을 주문하는 딸아이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비빔밥이 나오자 저는 그 색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다채로운 채소와 고기,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반숙 달걀이 어우러진 비빔밥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비빔밥은 섞는 게 맛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며 이걸 잘 비벼 먹어야 한다며 숟가락으로 제 비빔밥을 섞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마리아가 어느새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한 숟가락을 먹자 저는 그만 한국의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부드러운 고기, 그리고 처음 먹어보는 고추장이라는 양념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각 재료가 갖는 독특한 맛과 질감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며 한국 음식의 깊이와 다양성에 감탄하며 너무 맛있게 비빔밥을 먹었어요. 마리아도 제가 맛있게 비빔밥을 먹자 엄마도 한국 체질인 것 같다면서 좋아했습니다.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도 난방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깜빡 졸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있지도 않았는데 저는 한국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왜 마리아가 한국에서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들도 깨끗하고 너무 편리했고 물론 무척 추웠지만 눈이 오면 도로 정비도 잘해줬어요. 그리고 집도 따뜻한 난방이 잘 돼서 우리 마리아가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 온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영국으로 돌아가면 온돌 난방을 영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사는 영국도 복지도 좋고 사회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좋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훨씬 활기 넘치는 나라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해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아져서 너무 인기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건 함께 해야겠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 겨울의 추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춥다고 알고 있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조차 한국의 겨울은 정말 춥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추위만큼이나 우리는 추위에 대비한 난방과 도로 정비, 대중교통들이 잘 되어 있어서 놀란다고 하네요. 안야 씨는 추운 영국에서 왔지만 한국의 여러 가지 추위에 대한 대비에 놀랐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자랑스러운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